앙상블, 최기성. 사실 경희를 만나려고 만난 것은 아니었다. 내가 먼저 경희를 봤다면 나는 아마도 버스에 타지 않았을 것이다. 나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죄이가 그녀의 어머니를 논현동 게장집으로 퇴근 시간에 맞춰 모셔오지 않았더라면 굳이 몸을 구겨가며 버스에 탈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경희를 만나고 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정체 탓에 긴 행렬로 이어진 차들 사이를 뚫고 145번 버스는 간신히 차선을 바꿔 정류장 쪽으로 겨우 몸을 돌렸다. 출입문 앞쪽까지 가득 찬 사람들의 무게를 견디며 몸을 늘어뜨리고 천천히 기어오는 버스를 바라보자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조금 일찍 나오지 그랬어.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내 문자에 제이는 핀잔 섞인 회신을 보내왔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걸 떨쳐내지 못하며 나는 되도록 남들보다 도로 가까이 다가섰다. 버스 앞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입구까지 막아선 사람들을 어깨로 밀어내며 올랐다. 바로 뒤에서 내 등을 떠밀던 남자는 문이 닫히지 않자 결국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남자의 낭패한 표정이 나에게는 왠지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버스 문이 겨우 닫혔다. 기다리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나 혼자였다. 근래 들어 가장 운이 좋은 순간이었다. 다음 정거장에서 몇 사람이 버스 앞문으로 내리는 탓에 출입구 난간에 서 있던 나는 잠시 내려섰다가 다시 사람들을 밀치고 버스 안쪽으로 올라섰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버스 문 앞으로 몰려들었지만 탈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었다. 출입구 쪽의 사람들에게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거기에는 퇴근 때보다 더 짙어진 어둠이 있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얼굴로 저마다 각자의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창에 반사되어 보였다. 무심코 사람들을 훑어보는데 버스 중간쯤에서 나처럼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낮은 조도의 등 아래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경이었다. 오래전부터 나에게 닿아 있었던 듯한 사람들을 비집고 버스에 탈 때부터 나를 알아봤을 것 같은 무겁고 진득한 시선이었다. 우리가 서로 보지 않았던 시절부터 그래왔다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경희의 그 진득한 시선에 사로잡힌 나는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무표정한 사람들의 흔들림을 사이에 두고 경희와 나는 창을 통해 비친 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앞으로 내려도 되죠?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기사 쪽을 향해 고개를 내밀었다. 버스 기사는 대답이 없었다. 버스 앞쪽으로 끼어들어 미적거리는 차량 때문에 예민해진 탓인지 기사는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깜빡거렸다. 버스 기사는 앞문은 되도록 열지 않은 편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았지만 뒤로 갈 수 없어 앞쪽으로 내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여는 듯 싶었다. 기껏해야 한두 명 탈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이 몰리면서 어깨로 등으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냈다. 버스 기사는 앞문으로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뒷문을 먼저 열어 시간차를 둔 다음 앞문을 열었지만 소용없어 보였다. 뒷문으로 타지 못한 사람들이 우르르 앞문 쪽으로 향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안간힘을 쓰며 막무가내로 버스에 올라타려고 했다. 버스 앞쪽 난간에 매달려 문이 닫힐 수 있도록 까치발을 하고 몸을 앞으로 밀어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위험하다는 기사의 만류로 결국 내려설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든 버스에 올라타겠다며 몸을 우겨 넣다가 버스 문조차 닫지 못하게 만들었던 나를 경희가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얼굴에 열이 올랐다. 고개를 쭉 뻗어 경희가 있는 쪽을 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경희를 볼 수 없었다. 다시 어스름이 서린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 안에 내게로 향한 경희의 시선이 움직임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경희를 마지막으로 봤던 것은 그녀가 프라하로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는데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나는 경희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다. 매년 경희의 생일을 챙겨왔지만 그때만큼은 그녀의 생일을 신경 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지난 수개월간 급여가 체납된 끝에 나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한동안 내지 못한 월세와 저축, 보험, 통신요금 더미에 묻혀 나는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억지로 그 더미를 뚫고 나가 웃으며 경희의 생일을 챙겨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내게는 조금도 없었다. 경희를 만나고 어딘가에 체류하는 시간만큼이나 연체된 카드 대금이 더 불어날 상상을 하자 아찔했다. 신용카드 연체 독촉 전화와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누구를 만나기 위한 외출 자체가 부담인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먼저 연락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경이었다. 프라하로 떠나기 전에 꼭 나를 보고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내키지 않은 마음을 누르며 알겠다고 했다. 아무리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커피 한 잔은 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 조금 비참한 느낌이 들었다. 오늘은 내가 살게. 함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나서 경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배우가 무슨 돈이 있어 하고는 늘 그렇듯이 그녀보다 한 발 앞서 호기롭게 계산을 하고는 했다. 정말 유명한 배우가 되면 그때야말로 나를 잊지 말고. 그리고 내가 다짐하듯이 경희의 눈을 보며 얘기하면 보통 그녀는 익살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명한 배우라는 말이 낯간지럽다는 듯이. 오늘은 내가 살게. 경희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나서야 나는 옷을 챙겨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늘 약속 장소로 정해놓던 홍대 입구역 8번 출구에서 만나 경의선 숲길 쪽으로 걸어가면서 경희는 딱히 어디를 가자거나 뭘 먹고 싶다고 선뜻 말하지 않았다. 둘이 자주 가던 맥주를 마시며 음악을 듣기에 괜찮고 또 무엇보다 술이며 안주가 그리 비싸지 않은 익숙한 곳 몇 군데를 얘기해 봤지만 경희는 하나같이 마뜩지 않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와인을 마시고 싶어. 그럼 어디가 좋을까? 뭘 하고 싶은데 그렇게 물으려던 참이었다. 와인. 경희를 따라 입 밖으로 뱉은 단어의 모음 2개가 허공에서 공허하게 떠돌고 있는 것 같았다. 그 2개의 원 안으로 와인을 무한대로 붓고 있는 장면이 떠올랐다. 경희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함께 와인을 마셔본 적이 없었다. 가자. 안 그래도 생일인데. 그건 비싸잖아.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결국 나에게 향한 말일 뿐 경희에게 닿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도 경희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가지 않을 수는 없어. 나는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걸음을 옮기는 중에도 와인과 곁들여 나올 샐러드와 안주의 가격을 가늠하다 머리가 복잡해졌다. 씻어내려고 해도 씻어낼 수 없는 가난한 마음이 경희의 생일을 기쁘게 축하해주고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왜소하게 만드는 것과 다르게 거리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였다. 괜찮아 보인다며 경희가 한참을 서슴서슴 서성인 곳은 2층짜리 주택을 개조해 만든 건물이었다. 한번 들어가 보자며 앞장서긴 했지만
그냥 보기에도 고급스러운 건물 앞에 주차된 차들은 거의 대형 수입 세단이었다. 광택이 도는 통창 안쪽으로 와인을 마시며 앞에 앉은 남자를 극이 바라보는 여자가 언뜻 보였다. 푸른색을 띠는 롱드롭 귀걸이가 여자가 웃을 때마다 흔들렸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 차례로 마주치는 이들은 어쩐지 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 같아 보였다. 저마다 색색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 사이를 겁먹은 얼굴로 지나는 걸 들키기라도 할까 나는 조심스럽게 걸었다. 이곳에 어울리는 이들은 따로 있는 듯했고 나는 초대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와인을 좋아하는 줄 몰랐어. 옷걸이에 외투를 걸던 경희가 나를 돌아보며 엷은 미소를 짓고는 흐드러진 머플러를 매만졌다. 춥기도 하고 와인을 마시면 몸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러고는 다정하게 웃던 경희는 마음도 그렇고. 그 말을 덧붙이다 이내 뭔가 허전한 표정이 되었다. 머금었던 웃음이 바람에 꺼진 촛불처럼 순식간에 사그라진 뒤였다. 갑작스레 어떤 기억이 엄습한 듯 경희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시선은 탁자 위에 박혀 움직일 줄 몰랐다.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때문일 거라 짐작하긴 했지만 불어 아른 체를 하는 대신 집에 뭐라도 놓고 와서 넋을 놓고 있는 거냐며 모르는 척 괜한 핀잔을 줬다. 그날따라 경희는 나와 대화 중에도 반복해서 몇 번쯤 과장되게 웃다가 다시 떠오르는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겠는지 자주 허공을 향해 두 눈을 겨눴다. 경희는 내가 한 말을 놓치기도 해 무슨 말을 한 건지 반복해 물었다. 경희와 나 사이의 대화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계속 어긋나고 있었다. 딱히 서로에게 닿을 만한 대화가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그건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한 속마음을 꺼내놓는 걸 주저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 빚어진 상황 같았다. 되도록 공공한 처지를 비추고 싶지 않아 하면서 짐짓 웃음 짓는 나와 언뜻 쓸쓸해 보이면서도 아무 일 없다며 내색하지 않으려는 그녀 사이에는 자주 말이 겉돌았다. 경희는 잔을 들 때마다 그 안에 든 와인을 말끔히 비웠다. 와인의 검붉은 색조가 건조한 그녀의 갈라진 입술에 틈틈이 스며들었다. 깊숙이 몸 안으로 채워 넣을 것이 필요한 사람처럼 경희는 그날따라 꽤 많은 양의 와인을 들이마셨다. 나는 경희가 더 많은 술을 마시기 전에 자리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미처 말릴 틈도 없이 경희는 번번이 와인병을 추가로 주문했다. 처음에는 경희처럼 와인을 잔에 반쯤 따르던 나는 양을 3분의 1로 줄였다. 경희처럼 잔에 든 와인을 단번에 마셔버려도 좀처럼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 결제해야 할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부담감이 예리한 칼끝이 되어 내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그곳을 나올 때 경희보다 앞서 나오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25만 원쯤이었는데 그날 경희는 내가 낼게 라고 나서지 않았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이 정도쯤 괜찮아. 경희는 고맙다는 말을 했다.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게 아니냐며 한 번쯤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나는 손에 쥔 카드를 내려다봤다. 나도 위로받고 싶다고 와인을 마시는 내내 엇갈리는 대화 속에서 그렇게도 털어놓고 싶었던 말이 입속에서 웅얼거렸다.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거나 힘든 상황일 때도 나보다 타인을 더 신경 쓰고 위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경희가 프라하로 떠난 이후 우리는 만난 적이 없었다. 팔꿈치로 등을 짓이기는 듯 거세게 밀어대다가 신경질적으로 툭툭 치는 사람은 내 뒤에 서 있던 중년의 여자였다. 등을 마주한 상태에서 뾰족한 팔꿈치로 내 등을 연신 찔러대는 통에
나는 최대한 여자와 간격을 벌리려 애를 썼다. 등을 활처럼 젖히자 상대적으로 배가 내밀어지는 바람에 이번에는 바로 앞에 선 남자가 나를 흘겨봤다. 이번에는 배를 살짝 뒤로 빼자 다시 여자의 팔꿈치 찌르기가 계속됐다. 내가 앞사람 쪽으로 바투 다가설수록 그렇게 해서 생긴 빈 공간을 여자가 오히려 좁혀오는 것 같았다. 앞에 남자는 몸이 닿는 게 싫은지 어깨죽지로 나를 밀쳐냈다. 어쩔 수 없이 활처럼 젖힌 등을 일자로 바꿔 세우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의 날카롭고 뾰족한 팔꿈치가 등에 닿았다. 왜 자꾸 뒤에서 미냐는 여자의 거친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여자가 고개를 돌려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돌아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낯이 뜨거워진 나는 저도 계속 밀려서 그래요. 변명처럼 대꾸했다. 젊은 사람이 싸가지가 없이. 여자가 톡 쏘아붙이고는 내게서 몸을 휙 돌려버렸다. 애초에 자기 할 말만 하고 돌아서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구는 여자의 행동에 기가 막힌 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여자는 그러고 나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당혹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따져보기라도 했을 텐데 제2의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었기에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괜히 난처한 일로 제2의 어머니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다. 버스 뒤쪽에 경희가 사람들 너머로 이 소동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등에 땀이 났다. 나를 세차게 몰아세우는 여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와 그 앞에서 소심하게 항변하는 나의 목소리까지 모두 듣고야 말았겠지 싶었다. 버스 난간에 간신히 올라타는 모습부터 중년 여자에게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들으며 모멸감마저 느끼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경희가 빠짐없이 알아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나를 우울하게 했다. 경희에게 딱히 보일 일이 없던 민낯의 모습이 나는 어쩐 일인지 오늘 하루 만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듯했다. 그러게 우격다짐으로 버스에 올라탔을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여자가 등진 채로 한마디를 더 보탰다. 그제야 여자의 짜증이 언제부터 비롯됐는지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를 비난하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침묵을 뚫고 버스 안에 가득 울리는 동안 혼잡스러움과 실랑이에 지친 나머지 아무 대꾸도 못하고 애저녁에 버스에 타지 말았어야 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만을 곱씹었다. 저기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주머니. 경희의 목소리였다. 아주머니, 방금 뒤에 남자한테 소리 지른 아주머니요. 도로에는 차들이 늘어서 있었다. 옆 차선으로 옮기려는 차들의 주황색 방향 지시등이 깜빡이고 좁은 틈 사이로 조금이라도 들이밀거나 끼어드는 차를 향한 경적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앞선 차들의 붉은 후미등 뒤로 뒷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뒤섞여 불안하게 흔들렸다. 중년 여자는 사람들로 가려진 버스 뒤쪽을 향해 고개를 돌려가며 목소리에 주인을 찾았다. 뭐야? 누구야? 조금 전에 격앙된 목소리보다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로 여자가 중얼거렸다.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아주머니 옆에 있는 남자. 싸가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김이 서리기 시작한 창 위로 희미하게 얹힌 도로의 풍경은 캔버스에서 흘러내린 물감들이 아무렇게나 뒤섞여 만들어낸 그림 같았다. 벼랑간 들려온 경희의 목소리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인지 바로 앞에 풍경도 아득했다. 아니, 누가 자꾸 이래? 누군데 그래 지금? 여자는 연신 뒤쪽을 쳐다보다가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아줌마, 이제 조용히 좀 하세요. 여자가 선 바로 앞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여자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니, 내가 괜히 그래요? 여자가 정색을 하며 남자를 내려다보자 둘 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이내 버스 기사의 욕설에 묻혀버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버스 앞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뚫고 경희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사람들의 고개와 시선이 다시 버스 뒤쪽으로 향했다. 경희의 그 외침이 귀 속으로 퍼지더니 가슴으로 내려와 마음을 울렸다. 경희와 만나지 않고 지내던 시간 동안 나는 딱 한 번 그녀의 연극을 보러 간 적이 있었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연극을 시작했다며 언제고 한번 찾아오라는 경희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였다. 경희가 프라하로 떠난 이후 연락이 뜸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언제 한국에 돌아왔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연극을 보러 오라는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도 몇 번씩 경희가 먼저 연락을 해왔지만 나는 응하지 않았다. 한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한 끝에 다시 들어간 직장에서의 생활이 고된 이유도 있었지만 일 이외에 다른 일정은 되도록 만들고 싶지 않은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다. 사무실 책상 한편에서 진동으로 울리는 휴대폰 액정 화면 위에 경희의 이름이 떠 있는 걸 보고도 무심하게 모른 척 지나친 게 여러 번이었다. 진동이 그친 후 부재중 전화 목록이 뜬 휴대폰 화면 위에 매번 무표정한 내 얼굴이 비쳐 보였다. 다시 전화가 오면 받아야겠다고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다. 그러나 경희가 2번 연속으로 전화를 하는 일은 없었다. 경희에게 연락도 없이 소극장으로 향한 건 한 번도 그녀가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나 좋아하던 뮤지컬을 떠나 갑작스럽게 다른 장르의 무대로 옮겨간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고 연극 무대에 선 경희가 어떤 모습인지 멀리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다. 나는 애써 경희의 변화를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그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프라하로 경희가 떠난 이후에도 그녀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혹시나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휴대폰과 이메일을 뒤져보며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했던 것처럼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연락이 뜸해지는 사이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갔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은 어쩔 수 없었다. 회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내릴 때, 누군가 뒤에서 손으로 등을 짚을 때, 차를 운전하다가 커브를 돌 때 같은 사소한 일상의 틈새를 비집고 떠오르는 기억들이었다. 나랑 사귀자 해놓고 곧바로 농담이라며 정정하긴 했지만 경희의 그 말이 한동안 얼마나 나를 들뜨게 했었는지, 처음 뮤지컬 무대에 선 경희를 객석에서 바라보던 일이 그렇게나 떨릴 만한 일이었는지를 재차 묻는 것 같은 기억들이었다. 기억들은 금세 사라졌다가 다시 불현듯 나타났다. 그래서 경희와 멀어지기 위해서는 갖고 있던 기억들이 완전히 소진되어 떠올릴 거리가 없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한때 서로의 삶 안에 존재하는 크고 사소한 일들을 나누고 공유했던 경희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이상할 것도 없었다. 어떤 시절 안에 존재하며 서로를 이끌고 지탱하던 필연적인 관계의 인과와 고리가 존재할 뿐이고 우리는 지금 막 그 인과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여전히 그 시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기억의 관습과 미련을 떨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오랜 망설임 끝에 경희가 출연하는 연극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한때 가까이 곁에 머물던 한 존재의 기억을 완전히 잘라낸다는 게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이기도 했지만 연극 무대에 선 경희를 확인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경희와 함께 지내왔던 한 시절의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는 기억들의 저항에 결국 설득되었기 때문이었다. 중년 남성 배우의 독백으로 시작된 연극의 3분의 1이 지나갈 무렵까지도 경희는 보이지 않았다.
지난 분장을 하고 등장한 그 남성의 딸이 경희일 것 같았지만 아니었다. 중년 남성과 내연 관계인 직장 후배도 아니었다. 그게 중반쯤을 지나서 등장한 중년 여성이 경희였다. 앞서 등장한 여성들이 모두 경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중년 여성으로 나타난 경희는 낯설었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게 분장을 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동안 경희가 뮤지컬에서 맡아왔던 역할들에 비하면 지나치게 정적으로 보였다. 정돈되지 않은 머리와 유행이 지난 옷들을 차려입은 경희의 모습이 그런 탓인지 더 낯설게 느껴졌다. 그런 중년의 역할은 조금 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연극이 끝난 후에라도 찾아가 경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즈음에 나이가 되면 말이야. 표현하려 하지 않아도 연기가 자연스러울 텐데 굳이 왜? 나는 경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거기까지 떠올리다가 멈췄다. 넌 내 말을 들은 적이 없지. 정작 내가 경희에게 하고 싶던 말은 바로 그 말이었는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속에 경희를 미워하는 감정이 얼마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도 경희가 독백을 할 때마다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일부러 무대 뒤편으로 자리를 잡아놓기도 했고 소극장이지만 그래도 무대 조명이 밝아서 어두운 객석의 사람들을 쉽게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경희의 두 눈이 어쩐지 내게로 향해 있는 것만 같아 나도 모르게 그 시선을 외면한 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버스는 여전히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정체가 심한 신사동 고개에서부터 가로수길 입구를 거쳐 신사동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차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다. 신사동 고개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한 버스는 그나마 정체가 덜한 좌회전 차선으로 옮겨갔다가 신사역이 가까워오자 가까스로 1차선 쪽으로 가로질러 갔다. 엉켜있던 차 몇 대가 신경질적으로 클락슨을 울려댔다. 정차했다 서기를 반복하며 넘실거리는 버스가 꾸역꾸역 정류장 쪽으로 향했다. 자리에 앉거나 서 있는 사람들 모두 금요일 퇴근길의 정체가 지겨운 표정이었다.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 내리기 쉽게 문 옆으로 미리 가 있으려는 사람들이 뒤섞이는 동안 사람들에게 밀려나는지 경희의 모습은 창에 비쳐 보이지 않았다. 버스가 굼뜨게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나는 자주 버스 뒤편을 쳐다보았다. 사람들의 등과 머리 사이 틈새 어딘가에 경희가 목에 두른 담청색 스카프가 언뜻 보이는 것도 같았다. 경희를 만나면 먼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는 고민에 빠졌다. 이전에 말없이 소극장을 찾아가 객석에서 그녀의 연극 무대를 지켜본 나를 혹시나 알아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뮤지컬에서 연극 무대로 활동을 전향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도 아니면 그 남자에 대해 캐물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연극 공연을 보러 갔었다고, 차라리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럼 경희는 알아봤다거나 정말 그랬냐며 되묻거나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할 테니까.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이 흘러 만나 느낄 서먹함을 조금 덜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버스는 오도 가도 못한 채 서 있는 차들 때문에 신사역 정류장 바로 앞까지 가지 못하고 조금 미치지 못한 곳에 정차한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 버스 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뒤 문 밖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승객들이 버스에서 모두 하차하기를 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 틈을 비집으며 버스 뒤편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제는 텅 비다시피 한 버스를 아무리 찾고 둘러봐도 경희는 없었다. 아마도 신사에게 도착하기 전 정류장이나 아니면
그보다 전전 정류장에 내렸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혹 다른 사람을 경위로 착각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도 해보았지만 그건 분명히 아니었다. 그렇게 깊고 맑은 눈빛으로 나를 빤히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경희밖에 없었다. 화가 렘브란트는 자신의 연대기에 따라 자화상을 그려냈는데 청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은 비록 달라졌어도 눈빛만큼은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진다. 육체는 사라졌어도 눈빛만큼은 영겁의 시간을 살 수 있을 듯 보이는 것이다. 바로 그 그림 속의 그것처럼 나는 한눈에 경희의 눈빛을 알아볼 수 있었다. 경희의 모습이 시시각각 달라진다고 해도 눈빛 하나로 그녀를 구분해낼 자신이 있었다. 경희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 창을 통해서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경희가 버스에서 사라진 그 일은 내게 상흔처럼 남았다. 버스에서 내려 신사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집에 도착해서도 날이 지나 출근을 하고 퇴근 후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녀가 있었으나 사라졌던 자리와 음성을 지우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있었다. 몇 번쯤 핸드폰을 들고 경희의 연락처를 훑다가 말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추고를 반복했다. 갑자기 사라진 경희에게 집중되는 생각의 관성이 스스로를 괴롭혔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버스에서 경희를 만나기 이전으로 그저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녀를 의식하며 그녀와 연결된 세계에 살고 머물게 될 거라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에 또아리를 틀었다. 그녀와 단절된 삶,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었으므로 나는 그날의 일을 기억 속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버스에서의 우연한 만남과 기억에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다. 버스에서 경희가 사라진 이유도 더는 묻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었다. 삶의 어디선가 경희는 불쑥불쑥 꼭 뛰쳐나오는 것이었다. 145번 버스에서처럼. 혹시 박도영 씨 아닙니까? 굵고 낮은 목소리의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경희에 관한 일을 잊고 있을 때였다. 회사 연수원에서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받다가 밀려오는 졸음 때문에 잠깐 교육장을 나와 라운지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던 때였다. 네, 그렇습니다만. 윤경희 씨의 오랜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남자 입에서 경희의 이름이 나왔을 때 그녀를 생각지 않고 지내던 시간은 금세 증발해버리고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경희의 기억들이 눈앞으로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남자의 음성에서 느껴진 알 수 없이 무겁고 감당하지 못할 어떤 예감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남자가 전한 것은 경희의 죽음이었다. 그저 한번 연락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희가 도영 씨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경희 씨는 도영 씨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지만요. 뒤늦게나마 소식이라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남자의 무거운 목소리는 내 무의식의 심연보다 더 깊은 아래쪽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소리 같았다. 경희의 존재를 수없이 지우고자 했던 나의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이제는 너의 뜻대로 영원히 그녀의 존재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자책과 원망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목소리였다. 경희가요? 아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니신지. 불과 얼마 전에 제가 경희를 버스 안에서 마주쳤었거든요. 경희가 언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신지. 이제 5개월이 조금 넘어가네요. 네? 나는 얼떨떨한 마음에 남자에게 되물었다. 경희를 우연히 버스에서 마주친 지 채 2주가 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전히 경희의 죽음을 믿을 수 없어 하며 나는 남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혹시 전화를 주신 분은 누구신지? 아,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남자가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저는 성주원이라고 합니다. 경희와 배우 생활을 같이 한 동료입니다. 그 남자, 경희의 한편에 그림자처럼 내내 머무르던 그 남자였다. 경희로 인해 그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오래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어떤 낯익은 내음이 휴대폰 너머에서 맡아지는 듯했다. 남자는 경희와 자주 뮤지컬 무대에 함께 오른 사람이었다. 더러 그녀의 상대 역할로 나선 남자 배우. 경희의 뮤지컬을 빠지지 않고 찾아다니며 보아온 내게도 낯설지 않은 사람. 남자는 짧은 머리에 무용수처럼 가늘고 기름한 체형을 가진 배우였다. 겉으로는 여리여리해 보여도 균형 있게 잡힌 근육과 섬세한 몸짓이 무대 위 어떤 이들보다 우아하고 정제되어 보여 나에게도 깊은 인상을 새긴 사람이었다. 그토록 세밀하게 세공하듯 자기 배역을 소화해내는 사람이기에 연습 중에는 지나치게 예민하다며 그의 파트너로서 실수라도 할까 걱정스러워하던 경희의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나는 남자가 자신을 소개하고 난 이후 별다른 말을 꺼내놓지 못한 채 침묵하다 전화를 끊어버렸다. 갑작스러운 경희의 소식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데다 그 사실이 남자를 통해 전해졌다는 것에 나는 뜻모를 비정함을 느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나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을 내가 그토록 절멸하고자 했음에도 떨쳐낼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인생에 각인된 한 존재의 기억과 시절이 불에 타 소멸한 채 의식의 깊은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음에 절망하다 그 자리에 쓰러져 울음을 토해냈다. 눈가에 고인 부옇고 불투명한 눈물 너머로 사람들이 달려오는 게 흐릿하게 비쳤다. 남자에게서 경희의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 나는 주변의 지인들을 수소문한 끝에 그녀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근 한 달간 매일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때마다 습관적으로 경희에 대한 사소한 모든 기억까지 기억해내려 애를 썼다. 그렇게 파고들수록 그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지우려 다짐했던 기억도 쌍으로 함께 달려나왔다. 그런 탓에 죄의식으로 번져간 후회의 감정을 희석하고자 나는 끊임없이 그녀의 기억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지 모를 일이었다. 휴대폰에 찍혀있던 남자의 번호로 전화를 한 것은 회로처럼 머릿속을 순환하며 떠도는 경희의 기억들과 반복해 점등하며 비친 죄책감으로 마음의 밑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였다. 안녕하세요, 도영씨. 그가 나를 알아보며 전화를 받았다. 다름 아니라 경희와 관련해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서 그걸 좀 물어보려 전화를 했습니다만. 서름한 투로 나는 말을 이어나갔다.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때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경희가 그렇게 되고도 한참 후에 제가 버스에서 만났다는 얘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해요. 기억하죠. 제가 본 건 경희가 분명했거든요. 절대 잘못 본 게 아니고요. 전 아직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럴 수 있죠. 그가 나지막한 음성으로 단언하듯 말했다. 네? 너무 그리우면 나타나게 되는 법이에요. 터무니없는 그의 말에 할 말을 잊은 건 나였다. 뭐라고 반박이라도 하려는 찰나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저도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으로 믿으니까요.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에서 촉촉한 물기가 느껴졌다.
경희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미혹스럽고 맹목적인 면면을 좋아했던 걸까? 전화를 하기 전에는 경희를 망쳐놓은 게 당신이 아니냐며 그에게 욕이라도 퍼부어서 밑바닥의 감정을 해소하고픈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그와 나 사이를 얇은 벽 하나가 가로막은 듯했다. 뭔가를 가려내는 게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갑자기 경희에 대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녀의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경희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언젠가부터 그림자처럼 그녀 곁에 붙어있는 그 남자가 같이 떠올랐다. 그 남자에 대해 아직도 만나는 거야? 하고 물으면 경희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 어쩌다 다시 남자 얘기를 묻곤 하면 경희는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너가 싫어하잖아 하며 감정을 드러냈다. 그 깊고 비어있는 눈빛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런 대화는 경희와 만날 때마다 반복이 됐다. 나 역시 경희가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그게 마음처럼 접어지지 않아 매번 집요하게 그 남자에 대해 물었다. 프라하로 떠나기 전 경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만났던 그날을 떠올리면 그래서 나 스스로가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 뭐? 볼에 취기가 붉게 오른 경희의 오른쪽 눈가가 10개 떨렸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주고받고 싶어하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 사람 만나러 가지 말라고, 프라하에. 언제까지 아내가 있는 사람을 만날 건데, 너. 그래도 그 정도는 늘 경희에게 하는 얘기였으니 어쩌면 거기까지만 말하고 멈췄어도 괜찮을 법했다. 경희는 내가 뒤이어 던진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다. 너는 그 사람의 아내까지 망치려는 거야. 그때 경희의 마음에 상처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오랜 실직 상태로 지쳐있던 나 자신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 남자와 위태로운 관계를 끊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경희에게 지친 끝에 나도 모르게 직설적으로 내뱉어 버린 말인지는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건 나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녀의 편이 돼주기보다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어쩌면 경희는 그런 내가 자신을 혐오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에게 실망하며 마음을 닫아버리려 노력했던 나와 달리 이제는 세상에 없는 경희에 대해서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하던 그 남자에게서 나는 어떤 패배감을 느꼈는데 자세히 그 감정을 살펴보니 더 깊은 안쪽에는 경희에 대한 부채의 감정이 거기 머물러 있었다. 나를 실망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은 경희의 얼굴처럼. 경희는 그즈음 자주 뮤지컬계를 떠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사랑하는 뮤지컬을 떠날 수 있겠냐고 농담조로 말하면 경희는 별다른 말 없이 허공을 쳐다보고는 했다. 그제야 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다는 듯이. 더 큰 박수를 받는 건 주연급 뿐이잖아. 경희의 심드렁한 말투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지는 권태였다. 막 뮤지컬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커튼콜에 가장 마지막에 나서 대미를 장식하는 주연 배우를 같은 무대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벅찬 심경을 숨길 수 없었다고 말하던 경이었다. 주연 배우로 도단하진 못했지만 묵묵히 코러스와 앙상블 역할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던 경이었기에 그녀의 권태와 실망이 얼마나 차올라 왔는지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저 주연에게 기립박수를 쳐주는 사람 중 하나에 불과한 것 같다며 경희가 자조적으로 말했을 때
그녀에게는 이제 뮤지컬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주연을 맡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 경희의 그 말은 인생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토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뮤지컬계를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 둘씩 말하던 끝에 경희는 그 남자, 성주원이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를 꺼냈다. 그는 최근에 막을 내린 뮤지컬에서 경희의 파트너 역할을 했던 남자 배우라고 했다. 자주 그 배우에 대해 경희가 얘기했으므로 나도 모르지 않는 이였다. 가늘고 긴 몸체에 근육이 볼록하게 솟은 팔로 경희와 손을 나란히 맞잡고 호흡을 맞추던 그의 해사한 인상을 나도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그와 함께한 첫 번째 뮤지컬 공연 뒤풀이 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다음 알게 됐다고 했다.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은 시점이었다고 경희는 고백했다. 경희는 남자의 아내가 그 공연의 연출가라는 사실을 남자와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한 후에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남자의 아내가 극을 구성해 가며 배우들을 지도하는 바로 그 앞에서 경희는 매일같이 그 남자와 혼신의 힘을 다해 연습을 하고 있던 것이었다. 묘해. 경희는 남자와 함께 남자의 아내인 연출가 앞에서 연습을 하던 순간을 그렇게 묘사했다. 지금 미쳤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경희에게 내지른 말이었다. 나를 사심없이 바라보는 그 사람의 아내와 나를 부서질 정도로 사랑하는 남자 사이에 중심에 내가 있는 거잖아. 그런 셋을 다른 단원들이 바라보고 있고 말이야. 너와 남자의 관계를 다른 단원들이 알아본 건 아니고? 걱정스러운 투로 내가 묻자 경희는 조금 뜸을 들인 후에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해석한 표정으로 담담히 말했다. 있잖아, 도영아. 그러고 나를 향해 고개를 든 경희의 얼굴에 한순간 화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작은 생기가 돌더니 절망이라고 하기엔 희끗한 빛이 감도는 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지나치게 어두운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내가 이 극의 주인공이야. 경희가 뮤지컬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것이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뮤지컬에 대한 권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경희를 버스에서 마주쳤을 때 나는 먼저 그 이유를 묻고 싶었었다. 사실 나는 경희가 뮤지컬을 떠난 이유보다 그 남자와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묻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 사실을 더 궁금해하리라는 걸 경희는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버스에서 사라진 걸까? 나는 오래 경희의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생각해보니 그녀의 편에 서 있던 순간들은 많지 않았다. 내가 경희에게 던지고 싶던 질문들은 그래서 수거되어야 할 것들이었다. 더 이상 경희에게 닿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다. 퇴근 시간 무렵 145번 버스를 탈 때면 발 뒤꿈치를 들고 버스 안쪽을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다. 가만히 서서 고개만 돌려가며 사람들 사이 틈으로만 봐서는 경희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사람들 사이를 발빠르게 파고들어가는 것만큼은 이제 내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됐다. 경희를 다시 만난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함께 춤을 춰야겠다고 생각했다. 버스 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경희의 목소리가 가끔 환청처럼 들렸다. 최기성 작가의 앙상블 잘 감상하셨나요?
이어서 작가의 당선 소감을 함께 하겠습니다. 끝내 이 길이 나를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물리적으로 쓰지 못할 때가 오지 않는 한 계속 써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터널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터널 밖으로 이르는 때가 언젠가 당도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는다는 게 때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터널이 곧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내가 빠져나가는 것은 터널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아내와 아이가 잠이 들면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닫고 책상에 가서 앉고는 했습니다. 매일 밤 책상에 앉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글을 써가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밤들 동안 제가 써내려간 것은 어쩌면 글이 아니라 글을 계속 써가고 싶다는 마음과 다짐, 그런 절실함 같은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상 창너머로 바쁘게 지나가던 차들의 흔적이 잦아들면 찾아오는 완연한 어둠 앞에 글이라는 희망을 켜둔 채 말입니다. 희망으로 세상을 밝혀갈 수 있는 글을 쓰겠습니다. 제게 찾아오는 세상의 목소리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가능성을 발견해 주신 우찬재, 권여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소설을 써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인생과 문학을 대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신 박상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격려와 용기를 주신 소행성 B612 문우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글을 쓸 자리와 인내를 내어준 유진아, 고마워. 당신 덕분입니다.